2023년 11월 3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1월 2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 우선 여러분들은요. 돈다방 미쓰리 방송을 들으시기 전에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시고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미쓰리 너 뭐 하나 터뜨릴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시라고요. 이미 미쓰리는 이번 주 뉴욕 증시가 만약에 빠지면 상당히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아마 빼지 않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잘 좀 이렇게 요래요래 이렇게 이쁘게 갈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했습니다. 자, 미쓰리 예상대로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동결과 12월 달에도 금리 동결 예상을 통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고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도 외국인이 막 돌았어. 기관도 매수하네. 코스피 지수도 2340포인트네. 뭔가 악재가 없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 후반이 넘어가면서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코스피 전망치를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보다가 아니라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예상했던 코스피 예상보다는 훨씬 더 높은 아마 밴드의 코스피 예상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미쓰리는 바닥을 짚어드리고 높은 가격에서는 흥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주식시장은 그런 구간이 아니다. 아니죠. 그런 색깔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11월 17일까지 미국의 예산안 45일짜리 임시 예산안 마감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서 어닝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건 못 나오고 그런데 그 못 나오는 것들이 눈높이를 지하 5층까지 판 상태에서 못 나오는 건데 지금은 그냥 좋으니까 다른 것도 다 좋아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분명히 이제 증권사들은 11월 달 증시 전망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는 증권사들이 좀 많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애널리스트들은 다음 달 증시 전망을 다음 달을 예상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보고서를 쓰고 있는 그 시점의 이슈들을 가지고 보고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10월 말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 11월 초는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11월 달 증시 전망을 내놓는 증권사들은 10월 말에 내놓은 증권사들보다는 훨씬 더 증시에 우호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하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미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면 자, 11월 2일 목요일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폭도 꽤 좋았어요. 다우지수 1.70, S&P 500이 1.89, 나스닥이 1.78입니다. 이 정도 상승, 그리고 나흘 연속 상승, 그리고 그 상승시킨 이유가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라면 충분히 투자자들은 흥분하고도 남을 상황인 건 맞는 거죠. 자, 뉴욕 증시 왜 이렇게 나흘 연속 상승하냐?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라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지금 환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닝 시즌 먼저 짚고 얘기를 해볼게요. 어닝 시즌 스타벅스, 일라이릴리, 페로톤, 모더나, 소피파이, 애플 등등이 지금 기업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기업은 예상치보다 잘 나와서 주가가 9% 이상 올라가고 또 어떤 종목은 매출은 기대 이상을 윗돌았는데 순이익이 부진했어 라든가 제가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의 관전 포인트는 일단 예상치를 겁나게 낮춰놨다. 지하 5층까지 팠다. 그런데 모자란 전문가들은 지지난주에는 이번 3분기 어닝 시즌 S&P 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됐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어닝 시즌의 첫 스타트를 끊어주는 업종이 바로 금융업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제 금융업종의 실적들이 끝나고 이자 부담이 큰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되면서 눈높이를 이렇게까지 낮춰놨는데 그것도 못하네 하면서 현타가 온 전문가들이 다시 수정을 합니다. 어떻게? 이번에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의 실적이 플러스 0.4%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0.4로 감소되는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이렇게 3분기 어닝 시즌은 이제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이번에 3분기 어닝 시즌은요,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 니네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동결했잖아. 근데 그때 금리 동결할 때 뭐라 그랬어?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앞으로 남아있는 연준 회의 동안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어디 연준 니네가 진짜 금리를 인상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못할 것 같지? 여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게다가 3분기 어닝 시즌을 기대할 만한 게 별로 없다 보니까 3분기 어닝 시즌은 그냥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지표를 점검해 볼게요. 자, 목요일이었으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5,000명 증가해서 21만 7천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월가 예상치는 21만 4천 명이었는데 월가보다 3천 명이 증가됐다. 이거 못 나온 거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자, 이제 여러분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웬만한 경제 지표의 가닥은 잡으셔야 돼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의 기준은 얼마다? 30만 건입니다. 30만 건 이상이면 아이고 미국 고용 안 좋네 난리 났어 이러고요. 30만 건 이하면 아직까지는 괜찮아 라는 수준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21만 7천 건이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시겠지만 회사에서 막 한 명씩 자르지 않잖아요. 뭐 경제가 굉장히 좋은데 어떤 특정 기업이 걔네가 좀 되게 모질라게 경영을 못해서 그 특정 뭐 중소기업이 뭐 좀 망해가지고 10명이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 이런 특이한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 경기를 타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21만 7천 건 정도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다가도 만약에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기업 오너들한테 느껴지면 상장되어 있는 혹은 상장되어 있지 않는 아니면 자영업자들도 모두 무슨 짓을 합니까? 허리띠를 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만약에 경제가 흔들린다 그랬을 때는 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최근에 언제 느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코비드로 인한 미국의 셧다운, 그 셧다운으로 인해서 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막 70만 건씩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1만 7천 건, 뭐 예상치보다 높았다. 전주 대비 5천 명 증가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기준선 30만 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저거는 뭐 저 경제 지표는 안 봐도 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라는 녀석은요. 어느 한순간에 뭔가 훅 하고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 그게 인생사나 주식이나 똑같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11 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는 바람에 테러가 발생되는 바람에 주가가 개폭락했었죠. 2008년도 리먼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마진콜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분명히 어떤 신호가 있었어요. 그 신호를 걔네들이 숨기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리먼 사태가 뻥 터지지 않았습니까? 올해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이슈가 시장에 툭 튀어나오는 거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면서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악재가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제 지표는 꼼꼼히 체크하시고 게다가 흐름을 보시고요. 아직 안정권에 있는 경제 지표들조차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얘네가 지금 왜 이렇게 안정권에 와 있는지, 그러나 이 안정권에 와 있는 지표가 언제든지 갑자기 변할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시고 경제 지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월달 감원계 전월 대비 22%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달보다 줄기는 했는데 202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이 보고서는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서 내놓은 감원 보고서고요. 2020년, 그러니까 작년 10월 대비는 이 감원 계획이 9%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감원 계획이 전년 같은 대비, 그러니까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비교했을 때 무려 164%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경제지표, 특히 고용에 관련된 거는 경제 흐름을 탈 거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면 A기업, B기업, C기업, G기업까지, 일명 Z기업까지 모든 기업들이 감원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야 우리는 경제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우리는 증원할 거야,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경제 흐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경제 흐름 속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어떤 부분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어느 부분이 갑자기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발표되는 수치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수치를 모는 종이 쭉 찍어가지고 과연 그 찍어놓은 모는 종이의 점들이 모아서 선이 만들어져서 과연 그 방향성이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아니면 횡보인지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냥 그게 시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3분기 비농업 생산성 전분기 대비 4.7%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단지 3분기 단위 노동 비용은 전분기 대비 0.8%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시장 상황을 좀 점검해 보면, JP모건 CEO가 연준이 금리를 최대 75bp 더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죠. 그런데 이거는 JP모건 CEO가 연준이 75bp 금리 인상 할 거야 라고 예측을 한 게 아니라 그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튀어나올 그럴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경고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JP모건 CEO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7% 혹은 8%까지 갈 수 있는데 니네 대비되니? 대비했니? 뭐 이렇게 막 독설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비웃었죠. 뭐라고 비웃었습니까? 만약에 JP모건 CEO의 말대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7% 혹은 8%에 도달하면 거기 도달하기 전에 이미 뭔가가 박살나 있어요. 거기 도달하기 전에 이미 뭔가가 박살나 있어서 7% 8% 가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당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시작했을 때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명분이 뭐였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어. 미국 국채 안전자산이야. 미국 국채를 사. 그래서 미국 국채 수요가 몰려서 금리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진짜 JP모건 CEO 말대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7% 8% 간다. 거기 가기 전에 이미 뭔가가 개박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JP모건 CEO의 이런 주장은 약간 시대의 개소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이 남자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JP모건 CEO는 이렇게 부정적인 독설을 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작년 9월 말에, 여러분 작년입니다.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미쓰리가 이제는 좀 주식을 좀 사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9월 말경에 시황을 한번 잡아드린 적이 있죠. 근데 JP모건 CEO는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연말에 S&P 500 지수가 뭐 지금 현재에서 2% 급락할 수 있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해서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JP모건 CEO는요, 좀 약간 시장을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춘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안 좋다. 일단 그 방향성을 잡아 놓으면 언젠가는 한번 맞겠지. 뭐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의 말은 현재로서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의미가 없다고 지금 시황이 너무 좋고 너무 뭐 악재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진짜 돈다방 미쓰리다운 신황을 좀 한번 봐야 될 텐데 11월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융 여건이 크게 긴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FOMC 회의가 열리기 전에 다른 연방은행 총재들이 한 발언들, 최근 미국의 국채 상승률이 굉장히 돋보였는데, 굉장히 상승했는데 그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 오히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했었어야 될 어떤 인플레이션 잡는 일을 대신해 주고 있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융 여건이 크게 긴축되었다라는 말에 그 전에 연방은행 총재들이 한 발언들을 더하면 이제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 못하겠구나라는 어떤 시황관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준이 하는 일이 뭡니까? 통화 정책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무능하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 1월 달에 금리 못 잡았습니다. 인플레이션 못 잡았습니다. 금리를 동결해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표현했고요. 금리를 동결하는 상태에서 일시적이라고 표현했던 인플레이션이 출렁거리자 똥줄이 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막 75bp씩 막 4번씩 금리 인상하고 50bp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느 정도에 스톱했어야 되는데 뭔가 쉬어간다 뭐한다 하면서 인상하고 동결하고 이러면서 지금 지리멸렬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그들의 목표치인 2%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이제 우리 인류가 이 글로벌에 풀린 유동성을 금리 인상 따위로 잡을 수는 없다. 이 얘기를 종종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이 한 얘기는 뭐냐면 결국 손든 거예요. 금리 인상으로는 인플레이션 못 잡겠네. 그런데 그렇게 우리 포기했습니다. 우리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인정해버리면 일단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명분이 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명분이 뭐였냐면 지금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잡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을 대신 잡아주고 있다. 쟤네가 대신 일을 해주고 있어서 굳이 우리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되게 웃긴 말장난이거든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물론 원리적으로 따지면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번에 뭐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가 뭐 예상보다 좀 적었고 그래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니 뭐하니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연준 의원들이 FOMC에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는 냄새를 계속 풍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국채 발행도 국채 발행이지만 당장 11월 17일 날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미국은 예산안을 또 합의를 해야 되는데 뭐 셧다운이 되니 많이 난리부르스 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요 남녀가 소개팅을 했어요. 자,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뭐 차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영화 보다가 손이 스쳤어. 손을 잡았어요. 나쁘지 않았어. 그렇게 하다가 뭐 뽀뽀하고 막 이렇게 입맞춤하다 보면 점점 욕심이 커지지 않습니까? 더 스킨십을 더 진도를 나가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상승한 것에 대해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지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뭡니까? 한 가지를 오래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굉장히 금방 질립니다. 게다가 지금 더 이상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 뭐 2024년도 6월 달 혹은 7월 달 아니면 연준이 바라는 12월 달까지
이 금리를 유지한다면요. 이 5%의 금리가 결코 낮은 금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투자자들이 12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줄 알았는데 인상을 안 한대. 금리 동결은 증시의 호재야. 하고 환호를 하지만 이제 시장은 뭘 바랄까요? 아니야. 이거 가지고 부족해. 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쟤네들이 계속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네.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얇은 그 인내심 그 어떤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뉴욕 증시는요. 미쓰리는 이미 금리 동결 예상했고 12월 달에도 못한다라고 이미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동결을 다 제외하고 금리 결정을 제외하고 미쓰리가 봤던 시황은 뭐냐면 이번 주에 뉴욕 증시가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3개월 연속 8월 달, 9월 달, 10월 달 3개월 연속 다우지수 S&P 500이 3개월 연속 하락했던 적이 2020년 1월부터 3월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4월부터 6월 달이라고요. 이 3개월 동안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그 자리 자체가 만약에 이번 주에 10월의 마지막 주이자 11월 첫 번째 주에 뭔가 뉴욕 증시가 힘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지난번에 나스닥이 뭐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난리부르 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만약에 그 자리에서 10월 말 자리에서 조금 더 하락하게 되면 이제는 조정장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약세장 타령하고 앉아있고 난리가 납니다. 마치 2300포인트의 기관들의 로스컷 물량 반대매매 물량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것처럼 이번 주는 뉴욕 증시가 목숨 걸고 어찌 보면 더 이상 하락시키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 놨었어야 될 장이에요. 너무나 뻔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더 갈 거라고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아직 우리는 헤쳐나가야 될 악재가 많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 호재는 단지 금리 동결일 뿐이고요. 금리 동결도 어느 순간엔 주식시장이 지루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방망이는 짧게 언제 어디서 갑자기 훅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올라오면 위에서 나 팔아야지 하는 매물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방망이는 짧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11월 4일 일단 방송을 올릴 거라고 약속을 드리고 혹시 제가 또 그냥 우울하고 그래가지고 어딘가 떠나고 그러면 미쓰리가 방송을 쉬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지 열심히 정리해서 올려드리니까 무슨 문제 있지 않고 제가 꼭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